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배울 단어는요, 언어의 본질이라는 단원이고요. 첫 번째 언어와 독서의 본질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언어의 본질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간단하게 소단원 들어가기 전에 단원의 길잡이에서 중요한 내용만 몇 가지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인간은 언어로 의사소통을 한다. 인간의 언어는 사고, 사회, 그리고 문화와 관계를 맺고 있다. 요 세 가지. 세 가지에 주목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언어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인간을 이해하는데 한 발짝 다가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옆에다 간단히 언어의 본질을 공부하는 목적. 언어의 본질을 공부하는 목적. 자, 그리고 소단은 2에서 배울 거죠. 자, 독서는 문자 언어를 통한 소통 행위, 요게 독서의 정의고요. 자, 시대와 지역과 그리고 집단을 넘어선 소통이며 요건 독서의 특성 첫 번째. 지식을 창출하는 수단, 요건 독서의 특성 두 번째. 체크하셨어요? 요게 요 대단원에서 배울 거고요. 우리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언어의 본질, 언어와 인간, 그리고 언어의 특성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시면요. 또 다른 말풍선 안에 보이시죠? 자, 이 단원에서는 언어의 본질과 독서의 본질에서 배우는데 언어의 본질에서는 아까 세 가지 주목하라고 얘기했었죠? 언어와 사고, 언어와 사회, 언어와 문화 요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또한 언어의 여러 가지 특성에 대해서 체크하게 되고요. 자, 독서의 본질에서는 독서의 특성과 독해의 원리 과정 요 부분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언어의 본질. 맨 앞에 미리 생각해 보기라는 부분이 있어요. 교과서 페이지는 12페이지고요. 보이시죠? 아우, 귀여워라. 꼬맹이가 나와 있네. 자, 보세요.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다, 책을 읽으며 생각에 잠기다. 다른 사람이나 매체를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얻고 발전시키다. 요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첫 번째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는 거는요. 언어가 사회적으로 수행하는 기능과 관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언어와 사회 간의 관계. 자, 그리고 책을 읽으며 생각에 잠긴다. 요거는 언어가 사고. 사고에 사고적으로 수행하는 기능. 그리고 그곳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세 번째, 새로운 정보를 얻고 발전시키는 거는 언어가 문화적으로, 그치? 문화적으로 수행하는 기능과 관련이 돼요. 그래서 이 해당 장면들을 갖다 놓은 이유는 각각 언어가 사고, 사회, 문화의 측면에서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 얘기를 하려고 갖다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시면 보이시죠? 인간은 언어적 동물이다.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요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 보이죠?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특성.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인간은 뭐를 사용한다? 그치,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얘기지. 그 아래다가 간단히 정리. 인간은 언어를 사용해서 생각을 하고 사회적으로 소통하면서 사회를 형성하는 존재이다. 쓰고 계세요? 자, 그리고 언어는 동물과 인간을 구별하는 핵심적 요소이고 언어를 통해 인간의 사고가 이루어지며 언어를 통한 사회적 결합을 통해 개인으로 이룰 수 없는 성취와 문명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하듯, 자, 이렇듯 언어는 오늘날의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다. 여기까지 쓰셨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장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셔서 소단원 1 하고요. 소단원 2에서 우리가 배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보이시죠?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게 잘 그려줬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언어와 인간에 대한 얘기, 언어와 사고, 언어와 사회, 언어와 문화. 그래서 각각의 사례들이 나와요. 그 사례들을 분류하는 게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 언어의 특성 보이시죠? 기호성, 규칙성, 창조성, 사회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사성. 보이죠? 우리가 문법 공부할 때 항상 제일 먼저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으로 넘어가서 본문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언어와 인간 볼게요. 첫 번째 문단 언어와 사고부터 시작합니다.
자, 언어가 먼저일까, 사고가 먼저일까? 어떤 것이 먼저인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어도 언어와 사고가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자, 논리적 사고력을 갖춘 사람은 논리적 언어를 구사를 하고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 뜻하지 않은 일로 시리에 빠진 사람은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 격려의 말을 들으면 용기를 얻게 되고요. 자, 이것은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자, 이와 같이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죠. 언어와 사고는 상호작용을 한다. 이게 중심 문장. 자, 이는 의사소통의 매개체로서 언어가 갖는 가장 기본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음. 그래서 이 그림 자체도 언어와 사고 간에 그런 상호 영향 관계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였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어와 사회 부분. 봅시다. 언어와 사회. 인간은 언어를 사용해서 사회적 관계를 맺고 공동체를 형성하며 발전시켜 나가는데 이 과정에서 언어는 그 사회의 모습을 반영해요. 즉, 거기서부터 줄 언어는 해당 사회의 모습이나 특성을 드러내며 경우에 따라 언어가 사회의 변화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이게 중심 문장. 자, 그래서 언어에는 지역, 인종, 나이, 계층, 신분, 성별, 직업, 이념 등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적 특성이 드러나 있고요. 예를 들면 지역방언, 부추라는 말이 예로 나오죠. 부추는요, 지역에 따라서 솔, 졸, 정구지, 분추, 쇠우리, 푸추, 염주 엄청 많죠.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각각의 부추의 지역 방언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 아시죠? 지역마다 다른 부추의 명칭을 제시를 해서 언어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다. 요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 그 다음 문단. 자, 또 지역이 같더라도 인종, 나이, 계층, 성별 등에 따라서 서로 다른 말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사용하는 어휘, 말투 등을 통해서 직업의 추측이 가능한 것도 개인의 언어 속에 그가 속한 공동체의 특성이 드러나서다. 그래서 언어라는 것과 사회, 여러 가지 다양하죠?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적어놨어요. 요 둘 간의 영향관계 역시나 설명. 자, 이번엔 세 번째, 언어와 문화. 자, 언어에는 그 사회의 문화가 나타나 있는데, 자, 문화는, 그 줄 치세요. 자, 문화는 인간의 생활과 함께 형성된 것으로 언어 자체가 문화적 산물, 문화를 창조하고 전수하는 수단. 됐니? 요게 중심 문장. 자, 우리의 전통 문화는요, 농경 생활을 기반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말에는 농경 문화 관련된 말들, 용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또한 쌀, 이를 우리는 뭐 요즘 뭐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어쨌든 쌀을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명칭도 발달이 됐어요. 한국어에서는요, 라이스라는 요 한 단어를 벽시, 쌀, 밥 되게 다양하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 쌀과 관련된 명칭을 제시를 해서 언어와 문화가 역시나 관련을 맺고 있다는 걸 표현을 한 거예요. 거기 옆에 간단하게 정리된 단어들 보시면 이런 거는 예문으로 잘 알아두세요. 우리말에 잘 발달된 용어들, 농경문화 관련된 거. 사실 우리한테는 조금 낯설죠. 이런 단어들이 있고요. 색채 관련된 거는 괜찮죠? 이런 거 구분할 수 있고 날씨 관련된 것도 비랑 관련된 것들이 참 많네요. 비눈. 자, 그 다음에 에스키모 언어 같은 경우는 또 눈과 관련된 게 많겠지. 왜? 하루 종일 눈이 올 테니까. 그치? 우리는 그냥 눈 하는 걸 얘네는 어떤 눈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지. 자, 그리고 그 아랫부분. 자, 이 밖에 우리만의 고유와 문화가 반영되어 있는 고추장, 김장, 누룽지, 부럼, 도깨비, 카야금, 아리랑 이런 단어들은요, 외국어로 바꿔 쓰기가 어렵고요. 정확하게 설명하기도 쉽지 않아요. 자, 또한 추운 지역에 사는 에스키모족의 언어는요, 눈에 관한 말들이 자연스럽게 발달했다든가, 바다로 둘러싸인 호주 지역 원주민들 언어에는 모래에 관한 명칭이 매우 다양하다든가, 즉 모두 언어가 어떻게? 그치,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 이게 포인트인 거죠. 자, 이처럼 언어는 문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언어학습은 문화학습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말을 아끼고 가꾸고자 하는 노력은 민족의 문화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일이니까 열심히 배워라, 뭐 이런 얘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학습 활동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볼게요. 짜잔. 첫 번째. 여기 나오는 사례들 잘 알아두셔야 되는 거 아시죠? 자,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언어와 사고의 관계에 관련된 입니다. 아시죠?
자, 잘못된 명명은 사람의 특성이나 행위 기술을, 행위 사건을 기술하기 위해서 어떤 명칭이나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할 때 과장하거나 부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걸 잘못된 명명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나서 데이트 신청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데이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하지 않고요. 나는 차였어 라고 기술을 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참하게 만드는 예예요. 자, 요 지문이랑 그 다음 두 번째 거. 한국 축구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한일전, 이란전이라고 하지 않죠. 국내외 석학들이 근데 이거를 국외내 이러지 않아요. 자, 그리고 요거 좋아하는 것만 읽지 말고 이것저것, 요거를 저것, 이것 이렇게 부르지 않아. 자, 요것에 대한 문제예요. 일단 첫 번째. 가에 나와 있는 걸 읽고요. 언어가 사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일단 가를 보면요. 어떤 내용이냐면 거기다 쓰세요. 객관적인 상황보다 언어적 표현에 따라 객관적인 상황보다 언어적 표현에 따라 개인의 심리가 영향을 받는 사례예요. 이해되셨죠? 객관적 상황보다 언어적 표현에 따라 개인의 심리가 영향을 받는 사례. 자, 제시된 사례와는 다르게 누군가를 좋아하고 지속적으로 말하면 실제로 그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이 생겨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렇게 이러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살펴봤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시죠?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그의 사고에 영향을 끼친다. 요게 포인트. 됐죠?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그의 사고에 영향을 끼친다. 써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나에서 괄호 안에 표현들을 잘 쓰지 않는 이유를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고려해서 얘기를 하라 그랬잖아. 우리 실제로 쓰지 않죠. 우리 이란전 이렇게 안 하죠. 한일전 이렇죠. 왜? 한국이 심리적으로 훨씬 가깝기 때문에.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인간은 자신에게 가까운 것을 자신에게 거리가 먼 것보다 먼저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나오는 거지. 마찬가지로 국외전, 저것, 이것 안 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다시 인간은 자신에게 가까운 것을 자신에게 거리가 먼 것보다 먼저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사례 다 말하는 사람과 가까운 것부터, 알죠? 말하는 사람과 가까운 것부터 말하는 심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자, 따라서 이게 포인트지. 이러한 표현들은 사람의 심리 등 사고가 언어 사용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하고 있죠? 따라서 이러한 표현들은 사람의 심리 등 사고가 언어 사용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하셨나요? 거기까지 하셨으면 이번에는 두 번째 시. 여기는 시가 나왔어요. 가끔 나오는 시니까 잘 체크해 두시는데 이 단원에서는 언어와 사회관계에 대해서 쓰기 위해서 나온 시예요. 간단하게 제재 개관만 좀 정리를 할까요? 갈래는 현대시고요. 현대시. 김영랑이라는 거 보면 알겠지? 갈래는 현대시고요. 성격 낭만적. 그 다음에 제재는 중심 소재. 여기 보이죠? 골붉은 감잎. 얘가 제재예요. 중심 소재. 그 다음에 주제. 가을을 느끼는 누이의 감회. 가을을 느끼는 누이의 감회. 특징 첫 번째. 반복에 의한 음악적 효과. 오메 단풍 들겄네. 요거 있잖아. 그치? 자, 반복에 의한 음악적 효과. 그 다음 두 번째. 특징 2. 누이의 마음과 화자의 마음이 대조되어 드러남. 두 번째. 누이의 마음과 화자의 마음이 대조되어 드러남. 첫 번째 보시면 오메 단풍 들겄네. 장광에 골붉은 감잎이 날아와 누이는 놀란듯이 치어다보며 오메 단풍 들겄네 라고 했대. 누이 이러는 그거야. 벌써 가을이 왔나? 라고 생각하는 누이의 놀라운 마음인 거고요. 이형 보면 추석이 내일 모레 기둘리리 바람이 차지어서 걱정이리.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추석과 찬바람. 아, 걱정인데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금방 추석 될 텐데. 자, 그러면서 누이의 마음아 나를 보아라. 오메 단풍 들겄네. 그런 누이의 마음 때문에 내 마음도 단풍이 될 것 같아 라는 마음이야. 자, 그래서 감잎은요. 여기 나오는 감잎은 여기 보이죠? 감잎은 누이의 마음을 물들게 하고 누이는 또다시 나의 마음을 물들게 하는 그런 연쇄적 흐름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요 시 간단하게 정리하셨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나. 그 다음 장이에요.
넘어가시면 나 볼게요. 나 아프니까 청춘이다. 자, 나는 가끔 제자들의 주례를 서는데 그때마다 주례사에서 빼놓지 않는 말이 하나가 있어.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역지사지. 이게 포인트지. 자, 역지사지. 자, 즉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비단 부부뿐만이 아니라 사람 사이 모든 관계가 다 역지사지다. 간단하다. 남이 나에게 해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말과 행동을 남이 나에게 했을 때 즐겁지 하지 않은 짓을 안 하면 되는 거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제. 언어의 지역적 특성. 그치? 여기에서는 아까 오메, 어머나, 오메라는 말이요. 어머나라는 그 감탄사에 전라도 방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메는 거기다 써요. 어머나, 감탄사. 자, 요거 전라도 방언. 그리고 역시나 뭐뭐 건네. 요것도 뭐뭐 겠네 방언. 장광이라는 말은 장독대. 자지어서라는 말은 자자서. 자자서. 요거에 해당되는 방언들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자, 이 시에서는요. 전라도 방언을 다양하게 사용해서요. 자, 토속적 정감을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런 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정리하고 계시죠? 오매는 어머나의 전라도 방언, 겠네, 거기 나온 겁내라는 거랑 겠네, 장광, 장독대, 자지어서, 자자서, 요거 해당되는 방언들. 자, 그래서 따라서 이 시에서는 전라도 방언을 다양하게 사용함으로써 토속적 정감을 잘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나에 사용되는 언어들로 봤을 때 이 글을 쓴 글쓴이는 어떤 사람이냐 추론해봐라. 일단 첫 번째 직업부터 거기 직업, 나이, 학력 나와있죠. 직업, 나이, 학력 첫 번째 직업부터 글쓴이가 제자의 주례를 선다 했잖아요. 그리고 보면 막 한자성어 갖다 쓰잖아요. 자, 그래서 요런 표현들을 봤을 때 학생을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 뭐 교수, 뭐 이런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나이. 글쓴이가 제자의 주례를 서는 정도의 나이래요. 거기에다가 인간관계는 이런 거다라고 자신의 깨달음을 제시했어요. 아, 중년 이상의 그런 나이를 가진 사람이겠구나. 이해됐죠? 중년 이상의 나이. 학령, 봐봐요. 글쓴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있고요. 또 사용하고 있는 어휘들을 봤을 때도요. 실제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걸 추측할 수 있겠죠. 고학력의 그런 화자겠죠. 정리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요번에는 요 세 가지 단어가 나와 있어요. 요번에는 언어와 문화의 관계, 고추장, 마루, 댕기머리 요건데 이 카드에 쓰여있는 우리말을 외국어로 어떻게 번역을 할 거냐. 고추장 같은 경우는 레드 페퍼, 뭐 페이스트, 반죽까지. 그래서 보통 레드 페퍼 페이스트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마루 같은 경우는 플로어라고 쓰면 되고, 댕기머리는 리번드 헤어 이렇게 표현하면 되긴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언어 그 자체를 정확하게 번역하기는 사실 힘들죠. 자, 그래서 포인트는 얘예요. 번역이 어렵다면 왜 어렵지? 뭐 때문이지? 요걸 체크하시는 거야. 어떻게 쓰냐? 거기다 쓰세요. 생활 방식이나 문화가 다르면 한 언어에 있는 단어가 다른 언어에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썼죠? 자, 이러한 경우에는 정확한 의미로 번역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됐어요?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각각 언어와 사고, 언어와 사회, 언어의 문화에 관련된 얘기고요.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화돼서 나올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언어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 이 세상의 모든 언어들을 묶어서 봤더니 이런 보편적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 해서 나온 거. 그래서 거기 기호성, 규칙성, 창조, 사회, 역사성 각각의 개념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에 해당하는 사례를 잘 분류하시면 이 부분은 사실 틀릴 게 없어요. 자, 일단 첫 번째 기호성부터 먼저 봅니다. 기호성. 자, 언어는 인간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쓰는 기호, 요게 개념. 자, 그래서 언어의 기호성이라 함은 보이죠? 말, 소리 혹은 문자, 의미가 결합해서 이루어지는 특성을 얘기한다. 예를 들면 집이라는 우리 말소리, 이 소리가 나타내는 뜻이 결합해서 이루어진 언어의 기호인 거지. 자, 이때 언어의 말소리 의미는 필연적 관련성이 없어. 여기까지가 기호성이에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가 기호성이고 요거랑 관련된 자의성이라는 게 또 나와요. 자, 그 옆에 간단히 자의성 먼저 정리를 합시다. 언어의 자의성이라는 거는요, 좀 아까 얘기한 언어 기호의 말소리와 그리고 그 의미의 결합은 뭐하다?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다. 즉 필연적이지 않다. 이 말은 자의적이다. 임의적이다. 그래서 자의성, 임의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반드시 이 말은 이렇게 불러야 하되 라는 원칙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부른다? 자의성.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는 건 자의성, 여기는 기호성. 이 두 가지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언어와 말소리의 의미 필연적 관련성이 없어서 자의적으로 결합될 때, 자, 예를 들어 한국어는 집이라고 하고요. 중국어는 가라고 쓰고 찌야라고 하죠. 영어는 하우스.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요런 대상을 집이라고 부르는 거, 요거는 기호성이지만 한국어에서는 집, 영어에서는 하우스, 프랑스에서 메종, 그 다음에 중국어에서 치아 이렇게 부르는 거는 자의성이란 뜻이에요. 구별할 수 있겠죠?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나와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규칙성 하실 수 있죠? 자, 규칙성은요, 언어의 체계성, 창조성과 관련이 있으니까 잘 보란 얘기예요. 자, 규칙성 먼저 볼게요. 자, 모든 언어는 우리 배웠죠, 문법. 그치. 모든 언어는 의문, 단어, 문장 같은 체계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일정한 규칙, 우리 흔히 문법이라고 부르는 아이지, 일정한 규칙에 따라 사용이 되는데, 그래서 언어의 규칙성이랑 각각의 언어가 일정한 규칙에 따라 사용됨을 의미한다. 그래서 문법성이라고도 하죠. 예를 들면 우리는 어제 학교로 갔다. 요거는 규칙에 맞는데 학교 그 어제이라고 쓰면 규칙이 어긋나지. 얘는 틀렸어. 이해되죠? 요렇게 써야 되는 거야. 그게 규칙성. 문법에 맞게 써라 뭐 이거예요. 별거 없지? 세 번째 창조성 아시죠? 자, 인간은 한정된 단어로 무한하게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이런 걸 창조성이라고 해. 그래서 기존에 알고 있는 언어, 지식, 규칙을 바탕으로 해서 무한한 언어를 만들어내는 성질을 창조성 개념인 거죠. 예를 들어 아기들은요, 처음 말을 배울 때 단어 수준으로 말을 하거든요. 근데 차츰 말이 늘어가면서 다양한 문장 표현이 가능해지는 거. 이해되시죠? 맨 처음에는 엄마 우유 하다가 엄마 우유 주세요 라고 얘기가 이제 들어가는 거지.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헐. 아, 진짜. 지우고. 자, 그 다음에 사회성 봅시다. 자, 사회성 들어갈게요. 자, 언어의 말소리, 문자, 의미의 관계는 자의적이긴 하지만 처음 기본은, 근데 중요한 건 그거야. 일단 이게 한번 사회적 약속으로 정해지고 나면, 이해되죠? 사회적 약속. 개인이 함부로 그것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불역성이라고 해요. 바꿀 수 없는 성질이란 뜻이야. 이해되죠? 즉 언어기호는 거기서부터 줄쳐요. 언어기호는 같은 언어 사회에서 특정한 의미를 특정한 말소리로 나타내는 사회적 약속이다. 요게 사회성의 개념인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말에서 사과라고 부르는 거를 자기 혼자서 아틀은 뭐야?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의사소통이 안 되죠. 왜? 언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게 궁극적 목적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 역사성 체크합니다. 좀 아까 사회성은 불역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바꾸면 안 되는 거. 근데 얘는 가역성이라 그래요. 바뀔 수도 있는 성질. 무슨 얘기냐면 한 번 정해진 언어라도 중요한 건 그거야. 요게 변화 이유야. 세월의 흐름. 변화할 수 있는 이유. 즉 언중들이, 그 말을 사용하는 언중들이 바꿔서 쓰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근데 모든 사회의 언중들에게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자, 세월 흐름에 따라 모양이나 말소리나 문법 요소 등등등 다 변할 수 있다. 이런 성질을 역사성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고로 썼는데 요즘은 코로 쓰고요. 이런 거 잘 알아두세요. 옛날에는 곧이라고 썼는데 요즘은 꽃이라고 쓰고요. 어여쁘다라는 말이요. 예전에는 불쌍해 라는 의미로 쓰였는데 지금은 예쁘다라는 의미로 바뀌었어요.
바뀌었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 말 소리, 얘는 소리만 변화, 형태만 변한 거라서 고를 코로, 곳을 꽃으로. 이해되죠? 의미 변화가 있는 애들도 있어요. 물론 사라지는 언어들도 있고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한 번 정해진 언어더라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할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요 역사성에 대한 걸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제 실제 요 과정을 거기 학습 활동에 나와 있는 사례들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죠. 20페이지고요. 학습 활동 첫 번째. 이번에 나무라는 단어. 자, 볼게요. 나무. 자, 나무라는 뜻으로 쓰이는 여러 언어들을 통해서 기호성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건데, 나무, 트리, 어바? 뭐 하여튼, 프랑스어는 알아야 말이지, 그치? 뭐 어쨌든 각 나라마다 이렇게 다르게 쓰이고 있다. 어쨌든 지칭하는 대상은 요놈이다. 자, 이렇게 요 말소리와 의미를 구분을 해보시면 여기다 나무, 그 다음에 영어로 트리, 그 다음에 프랑스어 어바. 자, 그 다음 요거 써두시면 되고요. 의미는요, 여기에다 나무 쓰시고요. 거기다가 옆에 줄기나 가지가 목질로 된 여러 해살이 식물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걸 바탕으로 해서 말소리와 의미 사이의 관계를 쓸 건데, 이제 그게 중요하겠지. 여기 간단히 정리합시다. 자, 나무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거기다 써요. 나무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말소리는 언어별로 나무, 트리, 어바 등으로 다양해요. 쓰고 있죠? 자, 즉 동일한 개념을 나타내는 말소리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즉 동일한 개념을 나타내는 말소리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말소리와 의미 사이의 관계는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임의적 혹은 자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쓰셨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나와 있는 2번은요. 이거는 우리를 우롱하는 문제야. 너무 딱 보이지 않니? 가가 틀렸고 나가 맞죠? 자, 봅니다. 그 아래 이제 가 정리합니다. 자, 왜 그런지, 왜 규칙이 어긋나는지를 쓰는 거예요. 가부터 먼저. 거기에다가 국어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어가 앞에 나오고 서술어가 문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경우가 많다. 썼죠? 또한 격조사 아시죠? 격조사는 체언의 뒤에 결합해서 앞말이 문장 안에서 일정한 기능을 하도록 해주며 동사의 어간 뒤에 어미가 결합해서 활용을 한다. 가는 이러한 국어의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는 사례이다. 여기까지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다. 자, 국어에는 시제 표현이 있다. 이것도 틀렸구나. 둘 다 틀렸구만. 여기서 내일부터라고 했네. 미쳤구나. 자, 거기다 국어에는 시제 표현이 있다. 시제는 여러 요소를 통해 나타낼 수 있는데 시제 표현을 사용할 때 사용된 시제 사이에 충돌이 있으면 올바른 문장이라고 할 수 없다. 제시된 문장에서 내일부터는 미래 시제가 이어져야 어울리는 표현인데 사랑했어, 내일부터 사랑했어 이렇게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표현이 이어진다. 즉 나는 시제일치의 규칙에 어긋난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시제일치의 규칙에 어긋난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셨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이번에는 세 번째 언어의 창조성에 대한 탐구예요. 자, 주어진 규칙에 따라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문장 만들어보고 결과를 기록하는 건데요. 자, 게임 규칙, 앞사람이 만든 문장 변형, 어절 새롭게 추가, 문장 일부를 다른 단어로 교체. 참. 나는 간다. 너는 간다. 너는 극장에 간다. 이렇게 해놨어. 그치? 그럼 나는 간다. 너는 간다. 너는 극장에 간다. 그럼 장소를 바꾸면 되지. 너는 학교에 간다. 그 다음, 너와 나는 학교에 간다. 같이.
자, 이렇게 아주 끊임없이 나올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이 중요하죠. 자, 1에서 기록한 결과로 봤을 때 결국 언어를 창조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거기 정리합니다. 문장의 일부를 교체할 때에는, 쓰고 계시죠? 문장의 일부를 교체할 때에는 대체 가능한 어휘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하고, 교체나 추가를 했을 때 문장의 기존 요소와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쓰셨죠?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여기는 같이 봐요. 언어의 역사성과 사회성에 대한 탐구. 첫 번째, 옛말 나와 있습니다. 가희라는 거는요, 멍멍이 개. 아시죠? 곱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곱불이라는 말이고요. 곱불은 감기를 뜻하는 우리나라 옛날 말이죠. 그 다음에 딤채. 냉장고 이름? 딤채 아시죠? 딤채는 김치. 헐. 그 다음에 슈룹 우산. 그 다음 곶 아까 얘기했었죠? 꽃. 정리할 수 있죠? 자, 위에 옛말들을 활용해서 다음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해보고 소통이 쉽거나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 그래서 슈룹이란 어쩌고저쩌고. 자, 이 활동을 함께한 사람들과 의사소통한 결과랑 함께하지 않은 사람과 의사소통한 결과. 일단 첫 번째, 함께한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때 당연히 쉽게 하겠지. 그치? 거기다 간단히 쓰세요. 이 활동을 함께한 사람들은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 간에는 의사소통을 쉽게 할 수 있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거. 이 활동을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때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 소통이 안 되겠죠. 옛말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소통이 쉽게 되지 못한다. 따라서 그 다음이 중요하죠. 이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과 소통할 때에는 써야 되는 거예요. 현대 국어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활용해야 언어의 사회성을 지키는 것이며 이 소통에서 옛말을 사용하는 것은 사회성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게 사회성 관련된 얘기고, 그 다음 요런 옛말들이 아시죠? 요런 옛말들이 지금은 이렇게 바뀐 것 자체가 역사성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역사성과 사회성에 대해서 같이 알아본 사례였어요. 자, 일단 첫 번째 단원 1-1의 언어의 본질에 관련돼서는 여기까지였고요. 잠시 후에 다시 독서의 본질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